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 김정기입니다. 아까 첫 번째 파트에서는 스프링 구핑 성형이랑 롤 포밍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 이제 드로잉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로잉 공정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컵 성형 공정하고 동일한 공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판재를 특정 다이 사이의 공간으로 쭉 밀어 넣어 가지고 네, 보시다시피 이제 펀치를 쭉 밀어 넣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컵 형상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공정 자체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공정인 게 뭐 냄비 같은 거 만들 때도 쓰이고 캔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그냥 컵 형상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공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컵 성형을 시행을 할 때 그 이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컵 성형 시험이라고 했죠. 결국에는 그 드로잉이 얼마나 깊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로잉성을 정량화를 한다, 네, 드로잉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컵 판재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요 판재들이 뭐 펀치에 다 있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밀리는 현상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옆에 바인더를 이용해 가지고 옆에 살짝 눌러줘서 블랭크 홀딩 포스를 주어가지고 판재 미끌림을 억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로잉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이 FS 그러니까 드로잉에 필요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요 힘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편의 크기 그러니까 드로잉 B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편의 두께 판재의 두께 그리고 강도랑 네, 드로잉 B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정 드로잉 힘이 이제 넘어갈 경우에 그 더 이상 소재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소재 파손이 이제 발생을 해서 성형이 진행이 되지 않는데 요거를 이제 요때 시점을 우리가 한계의 드로잉 B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한계 드로잉 B를 이제 결정하는 계산 방법은 이제 저번에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특정 소재의 이제 컵이 가능한 한계 비율이 이제 한계 드로잉 비라고 얘기했는데 요 결정 방법 같은 경우 원래 드로잉 비에 따라서 시편을 뭐 여러 개를 찍어 가지고 만 그 깨지는 시점부터를 이제 한계 드로잉 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한계 드로잉 비 결정할 때 시편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이제 서로 다른 드로잉 비 한 세네 개 정도만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해 가지고 이제 뭐 점점 이제 시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필요한 힘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거를 보게 되면 선형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선형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 시편은 깨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시편이 있다면은 그 시편을 한두 개 정도 이제 시편을 시험을 하게 되면은 깨지는 힘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지는 힘에 해당하는 요 선을 이제 그어 가지고 서로 이제 외삽을 하게 되면은 요 교점이 생기는데요. 요 교점을 이제 그 한계 드로잉 B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계 드로잉 B 같은 경우도 뭐 단순히 소재 특성에만 소재 특성의 영향만 받는 건 아니고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편 두께라든지 블랭크 홀딩 포스, 뭐 클리어런스, 유격 같은 데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체 로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이 이제 드로잉비 변화를 시키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변수들이 좀 다 고정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네, 판재 소재 특성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이거랑 얘기할 때 같이 말씀드렸던 게 아변된 판재가 뭐 여기를 당기는 거랑 여기를 당기는 거랑 이방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될 친구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높이의 편차가 막 형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높이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제 문제가 이제 이어링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어링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원래는 요 높이를 온전히 다 쓸 수 있는데 그 높이를 다 쓰지 못하고 최소 높이에 맞춰가지고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한다는 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원래는 드로잉비가 요거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요 드로잉비를 조금 더 확 늘리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공정이 이제 아이어닝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아이어닝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가 두꺼운 컵을 한 번 쭉 밀어 넣어 가지고 네, 굉장히 얇은 형태의 어, 네, 얇은 형태의 컵을 만드는 공정인데요. 실제로 이게 그 우리 마시는 음료수 캔 있지 않습니까? 네, 음료수 캔 같은 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펀치랑 다이 간격이 굉장히 넓은 경우 이제 컵이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클리어런스가 넓다는 게 요 간격이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넓을 경우 두께 감소가 거의 안 일어나고 이제 클리어런스가 그 넓어가지고 두꺼운 컵이 발생을 하는데 요 두꺼운 컵을 두께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요 공정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컵성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저번에도 이제 컵성형 시험들 하면서 좀 말씀드린 게 많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스피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피닝 공정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램이 있다고 하면은 요 콘들을 쭉 이제 계속 돌리면서 네, 돌리면서 이제 마찰 힘을 주게 되면은 전단 변형들이 쭉 힘이 가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축대측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공정 같은 경우는 축대층을 갖는 부품에 대해서 선반을 활용한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공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일반적인 스패닝 공정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재에다가 선반을 접해가지고 이제 힘을 계속 가해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시어 스피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래 제품은 만들어졌는데 이 제품의 두께를 감소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요렇게 추가적으로 위에다 롤러를 갖다 대가지고 두께를 줄이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요게 두 번째 시어 스피닝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롤러를 이런 식으로 갖다 대가지고 두께를 감소시키는 공정이고 마지막으로 튜브 스피닝 같은 경우도 매 한 가지로 시어 스피닝이랑 똑같은 공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차이는 중간에 이제 뽕 비어 있는 튜브라든지 파이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요걸 이제 롤로 밀어가지고 이제 두께를 감소시키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나오는 최종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콘 형상이거나 아니면은 좀 파이프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의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요 의자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제품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피닝 공정을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공정이 이제 초서성 관련된 공정인데요. 초서성 같은 경우는 일단 초서성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장 시편이 이제 상온에서 인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끊어집니다. 한 20에서 30% 정도에 끊어진 게 일반적인데요. 그 20에서 30% 끊어지는 공정 제품 새로 소재들을 이제 복잡한 형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은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연신율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도를 조금 더 높인 상태에서 이제 결정립이 굉장히 작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립이 굉장히 작은 재료들을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들과 같이 연신율이 뭐 좀 더 빨리 공정을 진행하면 한 300%, 이제 좀 공정을 천천히 적당한 속도에서 진행을 하면은 800에서 1300%라는 굉장히 긴 연신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인 이제 연신율 20%에서 30%랑 이제 600%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한 30배 이상, 한 최소한 20배, 많으면 한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네, 그런 연신율의 차이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특정 고온에서 어, 초서성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기존 소재가 이제 진작에 깨졌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안 깨지기 때문에 이 높은 연신율을 활용해 가지고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30%에서 깨져야 될 친구가 이제 한 900%까지 버티게 되니까
거의 한 30배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30배 늘어나는 걸 활용해서 이제 복잡한 제품을 활용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온도가 높은 데서 공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구피 미성령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탄성 회복이라든지, 네, 내부에 잔류력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잔류력들이 애초에 높은 온도에서 공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잔류력 감소가 일어나고 스프링백 현상이 좀 억제되다 보니까 치수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장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초소성 가공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초소성 가공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초소성 영역에서의 가공을 통한 이제 복잡 형상의 제품을 성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장점으로 따지자면 일단 복잡 형상의 제품이 제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휀다 같은 경우도 뭐 일반 자동차 휀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제 복잡한 형상의 자동차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제 이런 공정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재 사용량이 감소되고 경량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비행기 같은 거 만들게 되면은 비행기 안에 이제 날개를 생각하게 되면은 날개가 뭐 통짜로 이제 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안쪽에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벌집 모양의 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구조적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 네, 제품의 무게도 줄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일반 공정을 통해 가지고 제조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근데 초서성 가공 공정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한 번 더 가공을 하고 위에 판재를 붙이는 형식으로 제품 가공이 좀 가능해지다 보니까 원래 이제 통짜로 만들어야 되는 제품에 비해서 사용량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 부품 역시도 원래 통짜로 만든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가볍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타 성형 공정 대비 이제 낮은 잔류력이 존재를 한다는 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잔류력이 낮고, 그리고 금형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치수 정확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높은 치수 정확성 때문에 추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량화가 상당히 중요한 항공기라든지, 심지어 군용기 같은 경우 요 앞에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는 주익 말고 이제 카나드라고 해가지고 보조익을 같이 달고 있는 전투기들이 존재를 하는데, 요 카나드 같은 거 만들 때도 초소성 가공 공정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이 공정 자체가 이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부품 제조 후에 변화가 이제 온도가 계속 쭉 낮아질 건데, 뭐 물론 잔육력이 존재를 하지 않지만 이 온도가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열 팽창이랑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이 열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원래 평평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또 뒤틀릴 수도 있는 노릇이고, 아니면은 이제 서로 다른 재료들이 이제 접합돼 있을 경우에는 두 재료 사이에서의 열팽창 계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뒤틀림이 좀 예측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정 대비의 이제 변형률 속도 자체가 앞에서 봤듯이 한 요 정도 속도인데 이게 굉장히 느린 변형률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프레스 할 때는 거의 한 10에서 100 정도의 속도를 사용을 하는데 뭐 0.001의 속도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성형 공정 자체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 자체가 상당히 낮고 비용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고온 공정에서 이제 높은 치수 정확성을 얻고 싶을 땐 이 공정을 활용하는 게 맞지만은 뭐 그렇게 빠른 공정도 아니고 비싼 공정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드릴 공정은 이제 폭발 성형인데요. 폭발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폭발력을 이용해서 성형을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폭발물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폭발물이나 이제 판재를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충격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성형을 진행하는 공정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펀치 대신 이제 폭발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압력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제품을 제조할 때 활용하는 공정이 되겠고, 요 공정을 진행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충격파가 나타나면은 이제 그 힘에 의해서 판재가 쭉 밀려 들어가 가지고 그 금형에다가 흡착이 되는 형식으로 이제 제품이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도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판재가 이런 식으로 끼어 있고 이제 금형이 이런 식으로 있고 위에다가 폭발물을 이렇게 두고요. 이 폭발물을 이제 터트리게 되면은 이 충격파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금형에 달라붙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진공 압에 의해서도 힘이 조금 더 가해져서 특정 방향으로 가해지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힘이 가해져서 최종적으로 이런 현상의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뭐 일반적인 성형으로 거의 가공되지 않는 뭐 내열합금이라든지 내식합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성형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폭약에 의해서 그 힘을 주다 보니까 폭약은 이게 터지면 360도 똑같은 힘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균등 힘이 이제 상당히 균등하게 가해지다 보니까 이제 판재를 이제 금형에 밀착해 가지고 제품 성형하는데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품을 성형을 많이 의외로 이제 그 내열합금이라든지 내식합금 같이 연신율이 안 좋은 합금들은 요런 식의 그 성형도 좀 많이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에 그 나오는 이제 다양한 공정들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이제 드로잉, 폭발 성형, 롤포밍, 그리고 뭐 스피닝 공정, 초사선 가공 공정, 굽힘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탬핑 공정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스탬핑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그 성형 공정들, 성형 금형들이 공정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좀 단순한 공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소재의 기기적 특성이랑 성형 성관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뭐 복잡한 성형을 가지고 있는 이 스탬핑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는 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외의 나머지 공정들에 대해서는 쭉 다 한 번씩 소개를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형을 하고 했을 때 이제 가공 변수라는 요소들이 생기죠. 그래서 뭐 성형을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잘 되기 위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변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훑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기계적 특성하고 성형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초소성 가공 같은 공정들이 최종적으로 원한 거는 이제 연신율 증가였지 않습니까? 그 연신율을 증가시켜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판재 성형이 일어날 때 이제 연신율이 부족해가지고 뭐 중간에 네킹이 일어난다든지 깨진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기계적 특성 중에서 이제 가공 경화 지수라든지 변형률 속도 민감도랑 이제 연신율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제 기계적 특성과 성형성 간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항복전 연신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변형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뭐 탄소광 같은 재료에서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뭐 밴드 같은 게 쭉 지나가는 현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요 밴드가 이제 간다는 뜻이 뭐냐면은 국부적인 변형이 한번 쭉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지나가게 되면은 판재 성형이 일어날 때 이제 이 밴드가 지나간 영역하고 지나가지 않은 영역 사이에서 이제 변형률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처 마크라고 해가지고 그 표면에 원래는 균일하게 표면에 이제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 친구인데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이제 약간 좀 변형이 집중돼서 되는 현식으로 나타나서 표면 조도가 상당히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성형 품질이 굉장히 나빠지다 보니까 이런 항복증 연신 현상이 없어지는 걸로 이제 될 수 있으면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판재 이방성 역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판지 이방선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항상 이제 판지에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늘어나는 거랑 이쪽으로 늘어나는 거랑 뭐 두께 방향으로도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기계적 특성의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요 기계적 특성의 편차가 발생을 하면서 발생한 제일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펀치를 눌렀을 때 여기서 늘어나는 양하고 여기서 늘어나는 양이 차이가 나서 높이 편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이어링 현상이 제일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늘어남 공정을 진행을 할 때 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성형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성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요때에 이제 두께 감소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그 R값, R밸류라는 개념 설명드리면서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요 R밸류가 결국엔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변형이 일어날 때 두께 감소율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두께 감소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얘 공정이 진행될 때 두께 감소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판재 이방성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결정기 크기 역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결정기 크기라는 게 이제 서로 굉장히 작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작고 큰 거에 따라서 이제 소재의 기계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좀 대략적으로 짐작을 했을 건데, 이 결정입이 큰 친구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좀 작게 꺾이게 되면 왜요? 우리가 체인이 이제 작게 있으면은 체인이 작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면은 뭐 꺾이는 게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큰 체인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꺾이는 게 톡 봐도 오돌토돌하게 꺾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상 자체가 이제 판재 성형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공정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립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꺾일 때 이런 식으로 표면 조도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나빠지는 현상 자체가 이제 우리 오렌지 같은 거 보게 되면 귤 껍질 속껍질 까보면은 이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렌지 껍질이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데, 이 현상 자체가 그 결정립이 이렇게 되는 거는 비슷하게 보이다 보니까 오렌지 필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 때문에 이제 조대한 결정립을 가진 재료들이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품질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판재들에서는 이 정도까지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결정립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잔륙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잔륙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이제 시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스프링백 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이제 요런 그 잔륙력이 많이 집중이 되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뭐 우리가 제품을 뭐 그냥 건조한 분위기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바다 같은 데서도 쓰게 될 건데, 바다 같은 데 두게 되면은 이런 그 잔륙력이 많이 존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뭐 바다 해수 분위기에서 물이 이쪽으로 침투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부식이 잘 발생을 하게 되고, 요 부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재료의 기기적 특성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요 안 좋아지는 기기적 특성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서 깨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제 우리가 성형 이후에 나중에 이제 파괴가 된다고 해가지고 지연 파괴, 뭐 영어로는 딜레이드 프랙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재료의 잔육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잔육력을 최소화시키는 것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탄성계수인데, 탄성계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구핌 현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장 압축에서 발생하는 탄성 회복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프링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요 탄성 계수 때문에 이제 나중에 스탬핑 공정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탄성 계수 차이 때문에 뭐 이 부분 저 부분이 다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스프링백 때문에 이제 치수 정확성 역시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압축 응력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판재를 이제 압축했을 때 뭐
압축될 때 힘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게 주름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표면 품질 역시도 이제 표면 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판재 모서리 역시도 상당히 뭐 잔륙력이라든지 뭐 그런 데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요건 주로 이제 금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재료의 이제 제가 색깔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료의 연성이라든지 뭐 항복전 연신 현상, 그리고 이방성, 뭐 결정의 크기와 같은 이런 그 전반적인 기계적 특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계적 특성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판재의 성형성하고 특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기계적 특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 이제 나중 가게 되면은 기계적 특성만으로도 이 재료의 성형이 뭐 잘 될지 안 될지가 이제 구분이 가능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소재의 기계적 특성하고 성형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재 연신율하고 이제 강도가 이제 과연 성형성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성형성이 우수한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럼 이번 시간은 고생 많으셨고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